저희 마지막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마지막 시간은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 원가회계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 원가회계는 다소 접해보지 못한 용어들이 더 많아요. 회계에 비해서, 재무회계에 비해서, 부가세에 비해, 소득세에 비해서 안 들어본 용어들이 많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많아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문제수로 따지면 총 5문제, 이론 문제 5문제니까 15문제 중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 또 들어가다 보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할 때는 다 설명을 드리되, 만약에 원가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중 무조건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찝어 드릴 테니 그 부분들만이라도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는 원가회계를 전범위 다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처음 배우기는 어렵기도 하니까. 자,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원가회계 왜 배워요? 예? 대답해봐요. 자, 원가회계 배우는 목적 뭐였어요? 우리 대표님이 의사결정하려고, 이 부서 비효율적이니까 없애버려, 저 부서 좀 더 비중을 올려 라고 대표님이 의사결정하기 위해, 관리자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배웠고, 다른 목적, 효율적인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 전기세 아낄 수 있잖아요. 아끼다 보면, 야, 저 부서에서 전기세 좀 아껴, 저 부서에서 저 기기장치 사용량을 좀 줄여봐,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원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원가 관리 목적으로 원가를 배운다. 그 외 우리 회사의 재무 제표를 보는 사람 누구였어요? 그쵸,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가 있었죠. 그중 외부정보 이용자, 내부정보 이용자한테는 정보 제공했으니 외부정보 이용자도 우리 회사의 원가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원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구나, 야, 이 부분에서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외부정보 이용자도 원가를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원가를 배운다. 그럼 앞으로 원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배울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재료, 우리 원재료비 또는 노무비, 인건비 말하는 거죠. 노무비는 제조 경비, 이제 물건을 만들면서 사용되는 비용, 제조 경비, 이런 식으로 각각 분류가 되기도 하고,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또는 간접비, 우리 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직접비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간접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변동비, 고정비, 우리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 물건 100개 만드나 1000개 만드나 월 임대료는 동일하죠.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고정비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물건 하나 만들 때는 10원, 두 개 만들 때는 20원. 이렇게 물건 만들 때마다 우리 재료 같은 거는 비례적으로 발생이 되죠. 이렇게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을 변동비 성격이다 라고 해서 이 성격에 따라 원가 관리를 달리 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원가 관리를 한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비용을 다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변동비와 고정비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라고 해서 분류별, 성격별로 달리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 따라 원가 관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 금액, 재료비, 노무비 어떤 게 속하는지, 직접비, 간접비에 뭐가 속하는지, 변동비, 고정비에 뭐가 속하는지를 앞으로 배울 거고, 그럼 이 것들을 배웠으면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원가 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거냐 배우는 게 원가 계산 방법의 종류예요. 원가 계산 방법. 원가 계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요소별, 부문별. 우선 용어 어색하시겠지만 따라오세요. 제품별, 자, 우리 회사는 원가 계산을 요소별로 할 거야. 요소별이란 뭐냐? 우리 조금 아까 지웠던 것 있는데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발생되는 성격에 따라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이 요소별 원가 계산 방법인 거고, 부문별, 우리 회사는 제조부서 또는 수선부서, 제조부서 또는 수선부서, 동력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서별로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 전기는 공통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별로 어떻게 전기세를 배분할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분별로 효율적으로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게 부분별 원가 계산 방법인 거고, 제품별은 말 그대로 생산되는 제품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전기세를 제품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지를 생각하는 파트가 제품별 원가 계산 파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는 내용 들어가서 배우는 걸로 할게요. 원가 시험에서 원가의 특징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기보다 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저기보다는 이 원가 계산 방법이 매우 비중이 커요. 여기와 지금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과 종합 원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원가 시험에서 이 두 부분은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제가 장담을 해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개별 원가는 뭐고 종합 원가는 뭐냐? 단순히 말씀드리면 개별 원가는 우리 물건 대량 생산하는 것도 있죠. 뭐 기름이라든지 어찌됐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것들, 많이 대량으로 연속적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제조할 때 대표적으로 기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가 계산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할 때 사용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개별원가, 종합원가를 반대로 설명드렸는데 다시 종합원가 계산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 각각 제품에 대해 어떻게 원가를 배부할 거냐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개별원가는 그럼 뭐냐? 우리나라의 주요 뭐라고 그래야죠?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선업 있죠, 조선업. 조선업이라든지 비행기 만드는 거. 우리 비행기, 배 대량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 오랫동안 만들고 다시 또 하나 오랫동안 만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대량적이진 않으나 소량 생산의 경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가 관리를 할 거냐?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써보자 해서 나온 게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대량 생산에 적합한 종합 원가 계산,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인 개별 원가 계산 방법. 이 두 가지의 각각의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더욱더 중요하다 라는 거. 뒤에 가면 뭐 완성품 환산량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첫 시간이니 또 우리 머리 너무 복잡해지면 수업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에서 좀 시험이 나올 만한 하구나, 우리 뒤에 가서 요 부분 배울 때는 좀 더 주의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수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원가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원가는 5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다 보면 나올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 10부분 찝어드리면 거의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 봐도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가는. 왜냐? 원가는 나오는 데서만 나오고 나올 게 뻔하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 우리 파트 4 부가가치세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어서 또 소득세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세와 소득세는 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의무 지키기 위해, 지키려면 알아야죠. 누가 알아야 돼? 우리 회계를 배우는 사람, 세무를 배우는 사람이 세법, 회계 알아야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린 배우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에서는 뭘 배울 거냐? 부가세의 특징. 부가가치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부가가치세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데 납부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한 번도 한 적 없을 거예요. 개인이면. 그럼 이 세금을 걷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를 말해요. 사업자. 그러면은 부가세는 누가 납부하고 누가 부담하느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가세는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도 시험에서는 한 문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좀 많지만 문구 하나로 나올 확률은 높아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문구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그럼 부가세는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느냐? 납세 의무자. 실제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배우는 거예요. 결국엔 사업자겠죠. 사업자.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그 외에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일반 거세자, 간이 거세자, 면세사업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구나 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1번에서 배우는 1장에서 배우는 특징,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부가세는 어떤 기간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얼마만의 기간 동안 합쳐서 과세를 할 거냐?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1 과세 기간과 2 과세 기간으로 구분이 돼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과 확정, 이기도 동일하게 예정과 확정. 이 말이 뭐냐?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1년 동안의 모든 세금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1월과 3월, 4월과 6월, 7월과 9월, 10월과 12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다 계산하면 부담되니까 부담되고 나눠서 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걸 취하고 있고 과세 기간 여기에 납세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납부할 거냐?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납부할 거냐? 우리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거다. 그럼 우리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로 할 건지 사업장 소재지의 납세지는 어디로 할 건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집주소 말하는 거예요. 집주소가 어딘지를 따지는 방법을 납세지에서 배울 거고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 우리 태어나면 뭐예요? 출생신고하죠. 그렇다면 사업자도 태어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출생신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등록등본이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그쵸? 번호가 나오죠. 사업자도 동일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자 번호가 나와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지, 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1장에서 배우는 특징,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다만 이 모든 부분들의 특징을 하나로 한 문구씩 해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옳은 것은으로 출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세부적으로 좀 암기를 해 주실 부분들이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하나하나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부가세의 특징,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어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할 거냐? 모든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배울 거예요. 그게 바로 과세 거래 및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일부 수출하거나 우리 병원 의사들이 제공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런 용역들은 세금이 부가세는 면제시켜줘요. 면세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모든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부분들은 영세고 어떤 부분들은 면세냐? 이거를 배울 거예요. 과세 거래에서. 시험에서는 과세 거래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일 이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물건을 파는 거래,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고,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라면 쉽게 말해 서비스예요. 서비스. 제가 세무사잖아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입에 대해서도 재화의 수입, 정확하게 쓸까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야, 그래.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내가 물건 팔고 서비스 돈 버는 거니까 과세하는 거 이해한다. 그래, 이해해. 근데 왜 재화 수입하는 거는 왜 부가세를 과세를 해? 자, 왜 그러냐? 부가세 특징 중에 하나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우리 부가세 특징 배우면 다 배울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국내에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소비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쵸? 국외에서 소비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국외에서 부가세가 부과될 테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되지 않으니 부가세를 걷지 않겠다라는 게 영세율의 특징이고, 반대로 재화의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소비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겠죠, 소비가. 그러니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뒤에 가서 특징 배울 때 같이 연결 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건데, 그렇다면 언제를 거래 시기로 볼 거냐? 예를 들면 우리 홈쇼핑에서 물건 사죠. 물건 사는데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결정해라 하는 경우 있죠. 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져와 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경우 언제 물건 판 걸로 볼 것이냐, 언제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 자, 소비자에게 전달을 된 때를 판 걸로 볼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가 일주일 사용한 뒤에 나 이거 이제 쓸 거야, 살 거야 라고 결정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볼 거냐. 이 문제를 공부하는 게 공급 시기 파트예요. 답을 드리면 홈쇼핑처럼 사용 조건부, 즉 일주일 동안 우리 사용하게 한 다음에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뒤 결정이 이루어진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공급 시기는 왜 중요하냐면 공급 시기와 연결되는 게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인데, 세금 계산서를 많이 들어보셨죠? 법인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울 건데, 어찌됐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그럼 발급은 언제 날짜로 할 거냐? 공급 시기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다. 고로 세금 계산서 발급과 공급 시기는 연결 지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 이 과세 거래를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영세율과 면세. 좀 보기 힘드시니까 위에 건 좀 지울게요. 세 번째, 영세율과 면세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영세율과 면세는 과세 거래에서 일부 특이한 것들을 별도로 빼놓은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지,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로 보면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은 동일해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다 설명드리기는 저도 뒤에 가서 좀 엑기스를 남겨둬야 하니 뒤에 설명드릴 거고, 어찌되었건 과세 거래에서 특이한 부분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영세율과 면세는 여기도 별표. 영세율과 면세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별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영세율과 면세도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는 별표 치시고 다음에 공부할 때 이 부분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할게요. 그 외에 칠판을 좀 비효율적으로 썼는데, 그 외에 공급시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고 언제 날짜로 공급시기를 봐서 발행을 하는지, 그럼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지,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최종적으로 세액의 계산, 부가세를 어떤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지 배웠으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기도 하지만, 과세를 하지만, 우리가 물건 산 부분, 우리가 볼펜 만들려고 이 볼펜을 팔려고 물건을 샀어요. 이 뚜껑 별도로 사고 이 본체 별도로 샀어요. 이 산 부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할 테니 매입한 부분은 네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주겠다. 큰 틀을 보시면,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라 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세는. 그래서 네가 판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으로 과세를 하고, 네가 산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큰 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부분에서는 요 세액의 계산도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아요. 우리 수업 들어가면 세액의 계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깊게 못 들어가니까 이 정도에서 좀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 세액 계산, 영세율과 면세, 과세 거래 이 세 부분이 부가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좀 집중하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 어쨌든 귀에 익어야 되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마지막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이론 문제의 마지막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종합소득이란 뭐냐?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뭐예요? 그쵸? 근로소득. 우리 직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 월급을 다른 말로 근로소득이라 해요. 근로소득. 근로도 있는데 나는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어. 건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취미로 회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회사는 취미로, 주수입은 건물 임대소득으로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 또 우리 전산세무 이거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라든지 기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 이자, 배당 등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를 배우는 파트가 종합소득세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자, 배당, 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여기에 퇴직, 양도소득까지. 종합소득세에서 나열하는 소득 종류는 이게 다예요.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과 양도 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이런 소득이 다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소득세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득세에서 뭐 배울 거냐? 각각의 소득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 세부 내용을 배울 거고, 시험에서는 소득세의 특징, 과세 방법,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소득세를 과세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냐? 납세 의무자. 부가세에서도 배웠죠? 납세 의무자. 누가 소득세를 납부를 할 거냐 배울 거고, 어떤 기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거냐. 소득세는 부가세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아까 부가세에서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을 과세 기간으로 삼았는데, 소득세는 달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요 특징, 과세 방법,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은 부가세와 동일하게 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각각의 문구를 나와서 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각각의 소득에서 발생되는 내용, 각 소득의 구분, 언제를 수입 시기로 볼 거냐, 그런 거죠. 우리가 월급을, 나는 2월에 일했는데 3월에 받았어요.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있잖아요. 2월 월급을 다음 달에 주는 회사들.
아주 나쁜 회사죠. 자, 그런 회사들은 월급을 언제 받은 거로 볼 거냐? 2월 일했으나 3월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2월에 받은 걸로 봐요. 이런 식으로 수입 시기를 다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이자 배당 각각 부동산 소득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네가 받는데 과세를 안 할게. 왜? 이건 좀 과세하기엔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좀 미안하니까 과세 안 할게.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소득마다 이자 소득에서 발생되는 소득 중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앞으로 배울 거다. 수입 시기는 각각 수입 시기를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다음 소득들 중에서 수입 시기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소득세에서 공부할 부분은 제가 왜 퇴직이랑 양도는 설명 안 드리냐? 우리 시험에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깊이 들어가서 배우면 이 두 가지는 분류과세라고 타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퇴직과 양도는 발생했을 때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 전체적으로 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법상 용어로 분류과세라는 거고, 이 부분은 수업 진행할 때 좀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얘는 퇴직과 양도는 아예 언급을 안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이 정도로 우리 이론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좀 마무리 지을 거고, 우리 이론 문제만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 교육 받아야죠. 프로그램도 수업 진행되니까 우리 프로그램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 다음 시간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재무회계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유인물은 실무 연습까지 준비를 해드렸는데, 실무 프로그램 교육은 프로그램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칠판에 써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첫 시간에 실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렸죠.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뭐 부가세 신고서 작성, 기타 결산 자료 입력, 뭐 원천 징수, 소득세 신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프로그램 교육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려도 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니까 오늘은 이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만 알아본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재무회계 1장 재무회계 특징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1장은 재무회계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소개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첫 인사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 중요해요. 첫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오시고,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좀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할 일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해시켰으면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시고, 암기가 됐으면 반복 숙지 하셔서, 결국에 우리 목표는 뭐예요? 그래요.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암기, 반복, 문제풀이는 제가 같이 해드릴 테지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암기, 반복 열심히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선생문 2급 강의 재미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앞으로 저희 재밌는 시간, 재밌는 강의, 재밌는 교육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